78세의 박정일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이제는 큰일이 되어버렸거든요. 3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던 습관은 그대로였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허리가. 몸을 일으키려 할 때마다 찾아오는 통증. 무릎은 삐걱거리고 손목은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에 벌떡 일어나던 몸이 이제는 몇 번의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정일 씨는 미처 몰랐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립심이 강했던 정일 씨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일들이 하나씩 어려워졌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벽을 짚고 가야 했고 밥을 해먹는 것도 이제는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난주에는 냄비를 태우는 바람에 연기경보기가 울려서 이웃집에서 놀라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바로 그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 없는 집, TV 소리만이 유일한 벗이 되어버린 현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보던 드라마도 이제는 혼자 보니 재미가 없었습니다. 밥상도 혼자 앉으니 너무 크게 느껴졌고 밤이 되면 정적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도 했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버스를 타는 것도 위험천만했습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내리다가 비틀거려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된다며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요즘 시설도 좋아졌다던데. 아버지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요양원이라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일 씨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구나. 정일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감시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요양원은 정일 씨에게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지막 종착지 같은 느낌이었고 가족들에게서 버려지는 곳처럼 여겨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요양원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노인들, 차가운 복도, 소독약 냄새. 내가 평생 이 집에서 살아왔는데 내 발로 이 문을 나서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 집에는 정일 씨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신혼 때 들여놓은 장롱, 자식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고 모든 것이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정일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어진 어깨, 그리고 점점 작아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평생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온 자신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가족을 지켰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나를 찾으러 오기까지 며칠이나 걸릴까? 그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독립과 안전 사이에서,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시간 말이죠.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정일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들, 매일 아침 지나가는 사람들, 오랜 시간 자신과 함께 해온 동네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일 씨의 하루는 이런 갈등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과연 정일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일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후 2시, 항상 이 시간이면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몸은 어떠세요? 응, 그럭저럭 괜찮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지러워서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어야 했고, 점심은 제대로 차려 먹지도 못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우유와 빵 몇 조각으로 때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계속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민수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정일 씨는 벌써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요양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요양원 말이냐? 네, 아버지. 요즘 시설도 정말 좋아졌다고 하고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서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나이대 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민수는 이미 많은 조사를 해본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부산까지는 너무 멀어서 자주 뵈러 갈 수도 없고,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정일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살고 있는 큰아들, 대구에서 가족을 꾸리고 사는 둘째 딸, 모두 자신들의 삶에 바쁜 자식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아직 괜찮다. 내 집에서 내 발로 나가고 싶지 않아. 아버지, 이 집에서 너희 어머니와 40년을 살았다. 너희들을 키운 집이고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야. 여기를 떠난다는 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란다.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딸 영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빠랑 통화했어요. 아버지, 요양원 이야기 말인데요. 너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걱정되거든요. 어제 이웃집 김할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 아버지가 며칠 전에 계단에서 휘청거리는 걸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일 씨는 그 일을 기억했습니다. 집 앞 계단에서 잠깐 어지러워서 난간을 잡고 있었던 것을, 그것까지 이웃들이 보고 있었구나 싶어 씁쓸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주 뵈러 갈 수 있을 거예요. 요양원이 시내에 있으면 교통도 편하고. 영희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다오. 요양원이라는 곳이 내게는 마지막 정거장 같은 느낌이야. 자식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 마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일 씨 자신에게도 지킬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리고 자립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가족의 기둥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봤던 요양원들은 대부분 열악했습니다. 냄새나고 직원들은 무뚝뚝하고 노인들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는 그런 곳들.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 며칠 후 셋째 아들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형, 누나랑 같은 생각이에요. 요양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곳은 아니거든요. 요즘엔 정말 호텔 같은 곳도 많아요. 준호야, 너희들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아버지, 한 번만 구경이라도 가보시면 안 될까요? 구경만요. 자식들은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일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정일 씨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왜 이렇게 서운할까? 자식들의 권유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자식들에게 이런 걱정을 끼치는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발로 나가고 싶지 않다. 이건 내 자존심의 문제야. 정일 씨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독립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정일 씨는 매일매일을 갈등 속에서 보냈습니다. 자식들의 걱정과 자신의 고집 사이에서, 현실적 필요와 감정적 거부감 사이에서 흔들리며, 과연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박정일 씨는 자식들의 거듭된 권유에 못 이겨 요양원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구경만요. 큰아들 민수가 부산에서 올라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정일 씨는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도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 요양원에 도착한 순간 박정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입구부터가 마치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에 현대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까지, 어디서 나는지 모를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꽃향기가 공간을 감쌌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정일 어르신이시죠? 젊은 여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었지만 병원 간호사라기보다는 호텔 직원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상담팀의 김미영입니다. 오늘 저희 시설을 둘러보러 오셨다고 들었어요. 박정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친절한 응대에 조금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먼저 1층부터 둘러보실까요? 로비를 지나 복도로 들어서자 넓고 밝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복도 전체를 환하게 밝혔고 벽면에는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물리치료실이에요. 전문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어르신들의 재활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물리치료실에서는 몇 명의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치료사가 옆에서 도와주며 격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정일 씨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요양원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식당도 보여드릴게요. 넓은 식당에는 4인용 테이블들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주방도 유리창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투명하고 위생적으로 보였습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직접 짜는 메뉴로 제공되고요.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박정일 씨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식당 한편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할머니,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가는 할아버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는 어르신. 저들이 바로 내 미래의 모습인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직원들이 친절해도 결국 이곳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거주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박정일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설은 정말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이쪽이 2인실이에요. 개인 화장실도 있고 냉난방도 개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깔끔한 침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지만 알차게 꾸며진 공간이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책상도 있고 개인 물건을 둘 수 있는 옷장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할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예전에는 나처럼 건강했을 텐데. 휠체어에 앉아 간병인과 이야기하는 할머니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텐데 지금은. 여기는 프로그램실이에요. 매일 다양한 활동이 있어요. 오늘은 노래교실이 있는 날이네요. 프로그램실에서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둥글게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랑님은 어디 가고 나는 여기 앉아서. 옛날 가요를 부르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분들은 즐겁게 박수도 치고 있었지만 한 구석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분들도 보였습니다. 박정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들도 모두 자신과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분들도 처음에는 나처럼 거부감을 느꼈을까? 아니면 이미 체념한 걸까? 견학을 마치고 상담실에 앉았을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하셨던 것과는 다르시죠? 박정일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시설은 정말 좋네요.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하지만요,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그런 처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반응을 여러 번 봤던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시설은 생각보다 좋더구나. 그럼 조금 마음이 바뀌셨나요? 박정일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시설이 좋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시설이 좋은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니 내가 정말 그런 신세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워. 그날 밤 박정일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 나도 곧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는 건가? 정일 씨의 요양원 첫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집에서라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기상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천천히 일어나세요. 간병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일 씨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집에서는 언제 일어나든 자신의 자유였는데 이곳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룸메이트인 김할아버지는 벌써 일어나서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분이셨지만 동작이 꽤 민첩했습니다. 정일 씨, 첫날이라 힘드시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김할아버지의 말에 정일 씨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6시 30분 식당에서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일 씨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2번 테이블, 3번 자리. 이제부터 이 자리가 자신의 고정 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메뉴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현미밥. 영양사가 짠 메뉴라고 했지만 정일 씨에게는 맛이 밍밍했습니다. 집에서는 짜게 먹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곳에서는 저염식만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김치도 별로 짜지 않았고 국물도 싱거웠습니다. 여기 음식은 처음엔 맛없어도 몸에는 좋아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싱거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정일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구나. 아침 식사 후에는 복약 시간이었습니다. 정일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사가 작은 종이컵에 든 약들을 가져왔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집에서는 언제 먹을지 까먹기도 했던 약들을 이곳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복용해야 했습니다. 물 충분히 드시고요. 약 다 드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집에서는 약 먹는 것도 자신의 판단이었는데 이곳에서는 확인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정일 씨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9시 프로그램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원예 치료 시간입니다. 모두 프로그램실로 모여주세요. 정일 씨는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방에 혼자 있을 수도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모두 프로그램실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화분에 꽃을 심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는 밝은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정일 씨에게는 별로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집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든 책을 읽든 그냥 멍하니 있든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점심시간 12시 또다시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콩나물 무침이 나왔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정일 씨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정일 씨,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같은 테이블에 앉은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음식 맛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오후 2시 약물 복용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을 먹어야 하는 규칙. 집에서는 대충 먹던 약들을 이곳에서는 분 단위로 관리받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에는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식당에 모여 우유와 과자를 나눠 먹었습니다. 정일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유치원생이 된 건가? 저녁 6시 또다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생선구이와 된장국, 각종 반찬들이 나왔지만 정일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간에 맞춰 살게 되었지? 집에서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심심하면 산책을 나가던 자유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밤 9시 소등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곧 소등 시간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정일 씨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갇힌 걸까? 물론 문이 잠겨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자유롭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과 시간표에 맞춰 돌아가는 생활. 개인의 선택보다는 집단의 규율이 우선시되는 환경. 정일 씨에게는 모든 것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일 씨는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으로 살던 그 자유로운 날들을 내일은 좀 나아질까? 하지만 내일도 똑같은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일 씨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정일 씨가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룸메이트인 김할아버지와의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김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일 씨, 많이 힘드시죠? 네, 조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3년 전에 여기 왔는데 첫 한 달은 매일 집에 가고 싶어서 울었거든요. 정일 씨는 놀랐습니다. 항상 밝고 적응을 잘한 것처럼 보였던 김할아버지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니요. 정말요? 그럼요. 저는 서울에서 40년 넘게 살았거든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 왕국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곳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니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김할아버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퇴직한 중학교 교사예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정일 씨는 김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만 이런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정일 씨는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박 할머니는 85세였지만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정일 씨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어요? 몸이 불편해져서. 자식들이 걱정해서요. 아, 저랑 똑같네요.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도 못 올라가게 됐거든요. 딸이 매일 전화해서 걱정한다고. 결국 여기 오게 됐어요. 박 할머니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공감했습니다. 저는 혈압 때문에 쓰러진 적이 있어서요. 저는 당뇨가 심해져서 혼자 관리하기 어려워졌거든요.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식들의 걱정 때문에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일 씨는 이승철 씨라는 분과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이승철 씨는 정일 씨와 비슷한 나이였고 역시 혼자 살다가 요양원에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정일 씨, 처음에는 정말 감옥 같다고 생각했어요. 산책 시간에 정원을 걸으며 이승철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모든 게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니까. 맞아요. 언제 먹고, 언제 자고, 언제 약 먹고,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 지 6개월 되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이승철 씨의 말이 정일 씨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다른 느낌일 줄 몰랐어요. 그렇죠? 집에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적어도 누군가와 대화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정일 씨는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추억이야. 윤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일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니까 오히려 이상해. 어르신들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 다른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일 씨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 모두 비슷한 길을 걸어온 거네요.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일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나 싶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아온 분들이더라고요. 이승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그 말이 정일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갇힌 걸까? 라는 생각에 괴로워했던 정일 씨였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도 나름의 공동체구나. 물론 여전히 집이 그리웠고 자유로운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놓이게 해주었습니다. 정일 씨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일 씨, 면회객이 오셨어요. 간병사의 말에 정일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식들이 온다고 연락은 받았지만 막상 만날 생각을 하니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큰아들 민수와 둘째 딸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먼저 달려와 정일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일 씨는 영희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왜 울어? 아버지 잘 지내고 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일 씨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면회실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민수는 정일 씨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여기 음식이 싱거워서 그래. 그래도 먹을만해. 사실 처음 일주일은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모든 음식이 맛없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민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일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글쎄, 시설은 좋아. 직원들도 친절하고.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영희의 표정에서는 안도감보다 미안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여기 보낸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고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날 버린 게 아니잖아.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영희야, 그만해.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잖아. 민수가 영희를 말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일 씨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희들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자식들의 권유에 못 이겨온 것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정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아버지의 손이 예전보다 훨씬 말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자주 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아서. 무슨 소리야? 너희들도 바쁜데. 하지만 아버지 혼자 계실 때는 매일매일이 걱정이었거든요. 혹시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나, 제대로 드시고 계시나, 약은 챙겨 드시나?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그때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셔 주셔서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일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해서 요양원에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말을 듣고 보니 자식들도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놓이냐? 네, 아버지. 여기 계시면 의료진도 있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매일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잖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여기 보낸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정일 씨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의 권유가 자신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걱정해서였다는 것을. 처음에는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너희들도 참 고생이 많았구나. 아버지. 영희가 정일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자주 오지 못해도 마음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아버지를 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심하고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정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 자식들이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응, 알겠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해요. 영희의 마지막 말에 정일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식들을 배웅하고 방으로 돌아온 정일 씨는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의 눈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이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 서운해했나?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신을 떠나보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자신들도 많이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일 씨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집이 그립고 자유로운 생활이 그리웠지만 적어도 자식들을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정일 씨가 요양원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은 조할아버지가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간병사들이 재빠르게 달려왔고 곧이어 요양원 내 의무실에서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셨네요. 괜찮습니다. 조어르신. 천천히 숨 쉬세요. 5분도 안 되어 조할아버지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과 응급처치 덕분이었습니다. 정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조할아버지가 집에 혼자 계셨다면 아마 큰일이 났을 것입니다. 응급실로 실려가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정일 씨, 놀라셨죠? 점심시간에 이승철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작년에 한밤중에 갑자기 당뇨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집에 혼자 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이승철 씨의 말에 정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일 씨는 요양원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감옥 같다고 생각했던 이곳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손잡이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곳곳에 배치된 응급벨, 모든 것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는 재활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한 할아버지가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었다면 저런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 프로그램실에서는 치매 예방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퍼즐을 맞추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일 씨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단순히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집이라는 것을. 저녁 식사 시간, 정일 씨는 같은 테이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이곳이 편해지셨어요? 정일 씨의 질문에 박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집에 가고 싶어서 매일 울었거든요. 저는 6개월 걸렸네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집보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윤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맞아요. 집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적어도 그런 걱정은 없어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일 씨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일 씨는 김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뭐든지요. 선생님은 이곳에 오기 전에 노후 준비를 하셨었나요? 김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그때는 건강할 줄 알았죠.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치매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이렇게 빨리 안 좋아질 줄 몰랐어요. 정일 씨, 우리 세대는 노후 준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자식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죠. 김할아버지의 말에 정일 씨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좀 더 준비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준비 말이에요?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요. 정일 씨는 요양원에서 만난 다양한 어르신들을 떠올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분들은 더 이른 나이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반면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챙긴 분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누구든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정일 씨의 말에 김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일 뿐. 그 순간 정일 씨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정일 씨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요양원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어둠 속에서 정일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버려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젊을 때 더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을.
정일 씨의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